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유난히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 있죠? 네. 네, 이런 분들은 심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질린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한 번 어깨 빠지면 계속 빠지고 발목도 한 번 접질리면 계속 접질리고 이렇게 만성화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네, 자주 접질리는 분들은 걸을 때도 불편하다고 해요. 마치 부목을 댄 것처럼 발목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렇죠. 예, 발목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그 자체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정도면 통증이나 피로감도 자주 발생하겠죠. 네, 이런 질환을 발목 관절 불안정성이라고 한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정형외과 정성엽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쯤은 발목을 접질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발목을 접질리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잘 낫지도 않고 걷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2차 질환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발목 관절 불안전성.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엽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발목 관절 불안정성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발목 관절 불안정성은 발목의 인대의 기능이 떨어져서 조금만 삐끗하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에서 쉽게 발목이 접질리는 질병을 말합니다. 네. 특히 발목의 바깥쪽 인대가 좋지 않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모형을 갖고 나오셨어요. 발목의 이제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발목은 이제 위쪽에 경골, 바깥쪽에 비골, 아래쪽에 거골이라고 하는 세 가지 뼈로 구성된 관절입니다. 안쪽에는 비교적 강한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에는 비교적 약한 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인대들이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을 취해주는데요. 네. 이런 발목 관절 불안정성은 주로 바깥쪽 인대가 좋지 않을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깥쪽 인대를 보시면 앞쪽에 전거비인대라는 인대와 옆쪽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비인대, 뒤쪽에 후거비인대 세 가지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후거비인대는 우리가 보통 가장 강한 인대로 정말 심한 발목이 탈구되는 정말 심한 손상이 아니면 파열될 가능성 거의 낮습니다. 네. 특히 전거비인대가 파열됐을 경우에 이런 발목 불안정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종비인대가 같이 동반되어 파열됐을 경우에 발목 불안정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인대가 이제 좋지 않은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그게 발목 불안정성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발목 불안정성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렇게 심한 염좌가 발생해서 인대 파열이 됐을 때 잘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에 인대가 늘어나서 붓게 되는 경우에 이런 발목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되면 기부스만으로 잘 치료가 되지만 붓기나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기부스를 하지 않거나 조기에 제거를 하고 일상생활이나 심한 활동에 조기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발목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0에서 30% 정도에서 불안정성으로 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외에도 우리가 심한 인대 파열이 없더라 하더라도 조금씩 반복적으로 염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대가 점차 늘어나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주로 운동이나 축구같이 과격한 활동을 할 경우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이힐처럼 높은 구두를 신는 경우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하이힐 말씀하셨는데 네네. 원인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하이힐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발목을 삐지 않게 해주는 관절이 발목 관절 밑에 있는 거고라 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 거고라 관절이 좌우로 10도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그런 충격이 발목 관절로 전해지지 못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데 이런 하이힐 같은 높은 굽의 신발을 신게 되면 이런 거고라 관절의 기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돼서 쉽게 접질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신고 있다 보면 그 복숭아뼈 있는 데가 뻐근해지거든요. 네네. 딱 봐도 좀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역시나. 미용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바꿔 신어보시죠. 발목에는 또 무릎에도 안 좋고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발목 불안정성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쉽게 접질리는 증상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고, 그 위에도 이제 발목 인대 주변의 통증과 붓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질리지 않더라도 접질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발목이 많이 불안정하다는 느낌 자체도 발목 불안정성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 자체도 증상이 네. 될 수 있군요. 네. 진단 방법은 어떻습니까? 진단은 보통 이제 발목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발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평가를 하고 MRI를 통해서 인대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발목 구조를 보면 파란색은 경골, 빨간색은 거골, 노란색은 비골로 경골과 거골의 관절면이 발목 관절을 이루고 있고 바깥쪽 면의 비골 역시 일부 관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 비골과 거골에 붙어있는 정거비 인대이고 빨간색 선이 비골과 종골에 붙어있는 종비 인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처럼 검사자가 발목의 위쪽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발을 잡아 안쪽으로 발목을 꺾었을 때 발목 위쪽 뼈인 경골의 관절면과 아래쪽 뼈인 거골의 관절면이 이루는 각도를 통해 발목 불안정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사진처럼 각도가 5도 이내일 경우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목 스트레스 검사를 보시면 발목 관절 아래 뼈인 거골이 꺾이면서 경골과 이루는 각도가 5도 이상 늘어나고 정거비 인대가 붙어있는 부분인 거골과 비골 사이의 거리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자세히 측정해 보면 약 17도 이상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이 생기는 원인 중에는 이제 뼈 조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사진처럼 거골 옆에 동그란 뼈 조각이 존재해서 정거비 인대가 원래 위치에 붙지 못하고 뼈 조각에 붙게 돼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발목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저렇게 확인이 되네요. 보니까. 예. 다음 사진 MRI를 보시면 정상 정거비 인대는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곳으로 이 사진처럼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비골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골에 이 정도 두께로 꺾여 있거나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좌측 사진은 노란색 화살표에 붙어 있는 부분에 정거비 인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만성 파열되어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고, 우측 사진은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전거비 인대로 두께가 약간 얇아져 있으나 비교적 정상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뼈 조각인데 이 뼈 조각에 전거비 인대가 붙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MRI를 통해서는 인대 상태도 평가할 수 있지만 발목 불안정성으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골 손상 등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만성 불안정성으로 인해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발목이 많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빨간색 화살표처럼 관절 안에 뼈 조각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뼈 조각은 관절 안을 돌아다녀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처럼 거골의 연골이 손상될 경우 연골 아래 뼈가 지속적으로 자극되어 부어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네. 부어 보입니다. 예. 발목 불안정성을 진단할 수 있는 뭐 여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평소에 걷다가 발목 잘 접질리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아직까진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고 해서 꼭 병원을 찾아야 할 일인가요? 발목을 자주 접질리게 되면 마지막에 보셨던 MRI처럼 결국에 발목 아래 관절면인 거골에 연골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릎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흔한데요. 발목 같은 경우는 관절염은 이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흔하고요. 네.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연골 손상이 동반된 골절이나 아니면 이런 만성 불안정성으로 발생하는 연골 손상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골까지 손상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치료 방법은 어떤가요? 발목 불안정성 있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요. 굽이 높은 신발은 최대한 피하고 운동을 할 때는 보조기나 아니면 테이핑 같은 것으로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인대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런 바깥쪽에 있는 비골건이라고 하는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탄력 밴드나 아니면 이제 고정된 이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가구를 이용해서도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좀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꼭 병원을 찾지 네,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방법만 알아둔다면. 네. 이 사진처럼 탄력 밴드를 이용하여 발을 외축으로 회전시키는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탄력 밴드가 없더라도 고정된 물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수술까지 필요한 질환일까 싶기는 한데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우선 이런 비수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발목에 염좌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변형 브로스트롬 방식이라는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선은 이제 정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 위쪽으로 피부 절개를 해주고, 이 인대들을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비골에 다시 봉합을 해주는 간단한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만성 불안정성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인대들이 기능 상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순 봉합술로는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이 흔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인대나 힘줄을 덮고 있는 신정건 지대라고 하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막을 한 번 더 뼈와 뼈를 싸고 있는 막, 골막에 강하게 당겨서서 봉합을 해주면 추가적인 인대 기능을 해서 만성 불안정성을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3주간 석고 고정 등을 치료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9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총 네. 12주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고, 본격적인 재활은 수술 후 6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인대를 위해서 수술을 했고요. 연골, 손상된 연골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 우선 연골이 손상되기 전에 발목 불안정성을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연골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치료를 해서 재생이 되더라도 정상 연골보다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골 손상이 동반되었다면 역시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되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경을 통해서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골이 손상된 부분에 뼈가 노출이 되면 그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 천공술을 시행해주게 되면 그 안에서 골수세포를 포함된 피가 나오면서 그게 연골 재생 물질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인대 강화해주는 수술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수술 이후에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이런 불안정성은 치료가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등과 같은 수술 합병증,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재활 기간, 그리고 이제 늦게 발견할 경우에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올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정성의 치료보다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발목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흔한 원인이 인대 파열이 됐을 때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대가 파열된 정도로 심한 염좌가 있었을 경우에는 기부스를 통해서 제대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인대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안정화된 시기는 최소 3주입니다. 그래서 3주 정도는 기부스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 복귀는 하지만 좀 힘든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서서히 복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굽이 높은 신발은 최대한 피해주고, 과격한 운동을 할 때에는 보호대나 테이핑 등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 본인이 만성 불안정성의 증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길은 최대한 피하고 평소에 지속적으로 재활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 중에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발목 이렇게 보호를 하려면은 생활 습관 뭐가 필요할까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삐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되면 쉽게 사람들이 접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고, 우리가 양반다리 같은 걸 자주 하는 것도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할 경우에도 인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는 좀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힐도 나왔는데 신발 선택도 중요하죠. 그럼요.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너무 오랫동안 자주 신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하면서 걸으면 좀 덜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폰만 보고 걷다 보면은 네. 맞아요. 요즘 현대인들. 길이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네. 주의해서 걷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의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전에 보셨던 발목 불안정성 이후 연골 손상이 발생한 환자의 사진입니다. 관절경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검정색 화살표에 표시된 것처럼 발목 연골이 손상되어 뼈가 노출이 되어 있고 왼쪽 아래 그림처럼 연골은 관절 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하네요. 우측 아래 사진처럼 노출된 뼈에 작은 구멍을 내는 미세 천공술을 시행해서 뼈의 안쪽에서 골수세포가 동반된 피가 나오면서 추후에 연골이 재생되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정상 연골은 유리질 연골로 콜라겐 타입 2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수술을 통해 형성된 연골은 대부분 섬유 연골로 정상과는 달리 콜라겐 타입 1으로 구성되어 정상 연골보다 약해지게 되고 추후에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연골이 손상되기 전에 이러한 발목 불안정성을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연골 손상이 그리고 완성 불안정성이 더 방치가 되게 되면 다음 사진처럼 연골 손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가운데 엑스레이처럼 발목 위쪽인 경골과 아래쪽 뼈인 거골의 연골이 모두 손상되어 두 뼈가 완전히 맞닿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오른쪽 사진처럼 관절을 붙여주는 관절 유압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화면상으로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겠다 싶네요. 예. 뭐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이런 외부 그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밖에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선천적으로 인대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용이나 발레처럼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을 과하게 했을 경우에도 인대가 늘어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런 만성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발목에 뼈 조각이 있는 경우에 이 인대가 원래 위치에 붙어 있지 못하고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인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뼈 조각은 발목을 접질려서 생기는 미세골절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선천적으로 발 쪽에 뼈 조각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선천적으로도 어느 뼈에든 대부분 그런 뼈 조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뼈 조각이 발목에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전신 이완이 되는 전신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사람들도 이런 만성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통증이 있어도 일하다가 생긴 통증이라냐고 참고 그러면 더 악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어르신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이유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손톱이 잘 부스러지거나 깨지는 분들이 있죠. 특히 끝쪽이 들뜨면서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이 조갑박리증입니다. 네,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이런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고요. 증상이 없어서 또 방치하기 쉽지만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손발톱을 아예 빼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또 치료가 어렵다고 하고요. 네,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는 네일 아트 받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네일 아트를 잘못해도 조갑박리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손톱 너무 바짝 깎는 것도 안 좋습니다. 손톱 바짝 깎고 또 거스름이 긁어대다가 염증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일상 속 사소한 행위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발목 관절 불안정성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유독 두통이 심하고 구역질이 난다면 주의 깊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 대자인병원 신경외과 장우열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